자, 겸재 그림은 주로 이제 산수화 위주로 알려져 있는데 기록화도 몇 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겸재는 하양 군수직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의군부 도사직을 얻습니다. 의군부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감사원 플러스 검찰청 특수부 정도 되겠네요. 자, 이 그림은 의군부에 있으면서 그린 개회도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내내 이 개회, 즉 개모임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모임이요. 심지어는 그 개모임을 국가 차원에서 아주 장려했어요. 그래서 뭐 과거 합격한 동기들 모임이나 아니면 뭐 같은 관청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개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런 개회는 모임이 있으면은 모임 장소를 꼭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고 그림 아래에는 좌목, 즉 모였던 사람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다 적어 놓죠. 그리고 그림 빈 공간에는 뭐 시를 적어 놓기도 하는데 여기는 없네요. 자, 이런 그림을 인원수만큼 똑같이 그려가지고 모임원들이 한 장씩 나눠 가졌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모임 기념 단체 사진 정도 되는 거죠. 의군부 개회도니까 의군부 도사였던 정선도 이 좌목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정선, 병진생. 그죠? 그리고 원백이라고 써 있는 건 이거는 자예요, 자. 호 말고 또 다른 이름이요. 자, 의군부는 지금의 종로 사거리 제1은행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이 그림은 그냥 개회도랑은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일단 그림 안에 개원들이 안 보이죠. 그리고 멀리 백악산이 보이고 운종가의 어떤 번잡한 집들이 안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자, 개회도는 아무래도 기록화여야 되는데 이 그림은 어떤 남종 산수화 같은 분위기를 더 강하게 풍기죠. 그런가 하면 의군부 건물은 오른쪽 측면 45도 각도에서 정확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개회도 같은 기록화는 도화서에서 화원을 불러다가 그리게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례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개원 중에 한 명이었던 정선이 직접 나서서 그린 겁니다. 자, 이런 점이 다른 화사들, 조영석이나 이인상 같은 그런 선비 화가들이랑은 다른 겸재 정선만의 어떤 특징이죠. 자, 관아제 조영석 같은 경우는 의군부 도사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자네는 나를 환쟁이로 하는가 하면서 아마 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겸재는 그러나 마나 그냥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거죠. 자, 1733년 58세의 겸재는 이번에는 청하 현감으로 다시 영남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을 한 점 남깁니다. 이 기간에 겸재는 경상도 지역 영남의 명산인 내연산을 방문하고 내영산 용추 계곡을 화폭에 담습니다. 자, 이 세로로 내려근 이 바위의 선을 보세요. 그리고 점인 듯 선인 듯 이렇게 횡으로 진한 먹을 써서 그은 이 나무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런 게 이제 겸재 특유의 개성인데 그 겸재만의 개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같은 해에 드디어 숨막히는 불후의 명작 금강전도가 나옵니다. 앞에서 보셨던 1711년 십여년 도첩 안에 있던 그 금강전도하고 구도는 같죠. 하지만 20년 사이에 엄청난 성취를 이뤄낸 겁니다. 우선 이 그림은 부관법,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기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진경산수화라고 하면 실제 눈으로 보고 그걸 그대로 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림의 소재가 실제 금강산이지, 그려진 금강산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금강산의 어떤 전체적인 인상과 마음속의 금강산을 담아내는 거죠. 이걸 이형사신이라고 합니다. 형태로서 정신을 그려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두루두루 살펴봤던 금강산의 구석구석을 떠올리면서 이런 시점에 걸작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논할 만한 점이 바로 선과 점의 조화입니다. 자, 산은, 흙으로 된 산은 고기육자를 써서 육산이라고 하죠. 흙이 산의 살이잖아요. 그리고 바위로 된 산봉우리를 뼈골자를 써서 골산이라고 하죠. 자, 그림 왼편의 산은 육산입니다. 육산은 횡방향으로 점을 찍어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의 골산은 세로방향, 종방향으로 시원스럽게 선을 내리그어서 표현하고 있죠. 자, 점으로 이렇게 육산을 표현하는 방식을 쌀알을 뿌린 듯하다고 해서 미점준이라고 합니다. 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걸 수직준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겸재 정선의 수직준은 산만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단조롭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독창적인 걸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아예 수직준이라고 하지 않고 겸재준법이라고 이렇게 따로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자, 다음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 내금강 전체를 품은 이 방대한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아기자기한 어떤 디테일이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의 어떤 디테일은 뭐 가히 무시무시하죠. 자, 이 부분, 여기는 내금강 초입의 장안사라는 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숲속에 정양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위는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삭기치니 하는 그 대목의 그 금강대예요. 그리고 금강대 건너편 벼락에 걸려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보리굴이라는 암자입니다. 그리고 소향로, 대향로봉 사이에 사자바위도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 가운데 버티고 있는 제일 큰 봉우리는 해발 1639m 비로봉입니다. 오른편 끝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이 봉우리는 혈망봉이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지도같이 정확히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법기봉인데 그 앞에 돌부처, 마애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원래 스케일이 크면 디테일이 모자라고, 또 디테일에 집중하면은 스케일을 크게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이 그림은 두 가지 다 갖춘 그런 보기 드문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시원한 그런 대작입니다. 자, 다음은 겸재 나이 64세에 그린 청풍계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청풍계는 백악산에 있는 계곡이죠. 여기 안동김씨 선원, 그러니까 별장이 있었대요. 자, 김창읍의 제자들이 모임을 하나 꾸리는데 그 모임이 백악사단이라는 모임이에요. 겸재도 여기 일원이었고요. 백악사단이 자주 모이는 일종의 아지트였어요, 여기가. 이 그림은 저기 위에서 아래까지 지그재그 사선으로 떨어지는 구도 안에 묵직한 바위벼랑이 아주 독특한 양감을 완성하고 있죠. 이렇게 붓을 옆으로 확 누워가지고 쓸어내리듯이 그리는데, 자, 붓을 휘둘렀다고 해서 뭐 들뜨거나 산만하다는 느낌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바위의 양감을 표현하는 솜씨는 나중에 인왕제색도에서도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자, 이 그림은 좀 보기 드문 인물합니다. 제목은 독서 여가. 그러니까 선비가 책방에서 쉬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방 안에는 책이 잔뜩 쌓여 있는 책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도 보이네요. 그리고 부채하고 벽걸이 그림은 뭐 겸재 스타일의 산수화죠. 그리고 텐마루에 앉아서 모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란이 폈으니까 4월 어느 날이 되겠네요. 그리고 텐마루의 이 나이테나 방의 이 화문석의 어떤 세밀한 묘사도 눈에 띄네요. 아마 이 그림은 60대 전후로 어떤 높은 명성을 얻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했던 겸재정선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740년 65세의 겸재는 다시 한번 양천 현감으로 또 관직을 옮깁니다. 양천현은 지금의 서울 강서구 한강변 경치 좋은 곳이죠. 자, 영조 임금은 아무래도 정선의 제주를 각별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천기등명했다는 그 반대는 다 한기로 흘려듣고 꾸준히 이렇게 경치 좋은 고을에 관리로 계속 파견을 해요. 덕분에 겸재는 어떤 진경산수라는 그 장르를 완성하는 어떤 좋은 소재를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양천 현령 시절에도 경고명승첩이라는 25점의 그림이 담긴 명작이 또 탄생합니다. 자, 경교명승첩의 경교는 서울 근처라는 뜻이죠. 한양 근처의 명승, 경치 좋은 곳을 그린 그림책,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 그림은 이 화첩 안에 있는 압구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강남 압구정동, 거기에요. 간신 한명회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노년에 여기 눌러서 놀려고 지은 정자가 바로 저 압구정이죠. 자, 280년 전에 압구정 주변의 풍경은 이렇게 한가했습니다. 지금 그 현대 아파트로 둘러싸인 그 욕망의 땅이 원래는 이렇게 아주 평화롭고 한가한 전원이었다는 게 좀 참 믿기질 않네요. 다음은 목멱조돈이라는 그림입니다. 목멱은 남산이죠. 이 그림은 한강 너머에서 강북에 있는 남산을 바라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남산타워는 당연히 없네요. 대신 남산 뒤쪽으로 이렇게 저물어가는 예쁜 해가 보이네요. 자, 이 그림은 강동 쪽에서 바라본 광나루입니다. 자, 뒤에 산은 아차산이죠. 자, 비탈에 기대 있는 가우스가 꽤 되네요.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좀 마을이 이렇게 좀 유복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탈을 따라서 쭉 늘어선 집들, 이 자리를 지금은 아파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훨씬 스케일이 큰 그림이죠. 이 그림은 임진강변을 유람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1742년 경기 관찰사가, 그러니까 경기도 도지사죠, 관내에 있는 사또들을 다 불러요. 그런데 당시에 연천 군수였던 신유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시를 쓰고 그리고 양천 현령이었던 겸재정선이 그림을 그려서 화첩을 만들죠. 이 화첩이 바로 연강임술첩입니다. 이 그림은 연천 우화정에서 배를 탔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화폭이 옆으로 쭉 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자가 우화정인데요. 근처에 배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차이를 친 요 큰 배에 관찰사가 타고 있겠죠. 자, 긴 화폭인데도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강을 흘리죠. 사선을 그리면서요. 그래서 화면의 어떤 심도가 더 깊고 그리고 멀어 보이죠. 자, 시야가 이렇게 양옆으로 쫙 펼쳐지면서 파노라마 같은 그런 아주 시원한 전망을 제공하는, 거기에 더불어서 인물군들의 디테일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웅연계람이라고 해가지고 웅연에다가 배를 붙였다는 뜻이에요. 자, 이 그림도 어떤 단순한 일자 구조는 아니죠. 살짝 이렇게 강 양끝을 살짝 U자로 휘었죠.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은 아득히 더 뒤에 둡니다. 그래서 긴 화폭 안에서 아주 광대한 어떤 공간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네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 진경산수화라는 게 그 격조가 결코 기존의 산수화 장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느끼고도 남죠. 자, 다음 그림은 산수화가 아니네요. 노백도라고 합니다. 오래된 측백나무 궤목이죠. 나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게 목숨 숫자를 초서로 흘려 쓴 걸 형상한 거예요. 그 목숨 숫자는 보통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도식화해서 할머니 베개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을 받는 분이 뭐 장수하길 기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필선이 굉장히 힘차고 그리고 나무의 모양이 아주 기괴하고 오묘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현대적인 느낌까지 풍기는 그런 아주 특이한 작품이죠. 그리고 여러분, 측백나무, 노백이라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화가가 있죠. 바로 고흐입니다. 자, 고흐가 그린 측백나무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자, 다음 그림은 음양산수도라는 쌍폭 대련입니다. 그림 두 폭이 이제 음양산수라는 제목 아래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쌍폭 대련이라고 하는데, 왼쪽은 그냥 은은한 단목의 폭포 그림이죠. 그리고 밑에 저 정자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은 보통 폭포 구경하는 그림, 그래서 관폭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단목으로 심심한 바위가 하나 강가에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제목이 음양산수도죠. 자, 눈치채셨습니까? 맞습니다. 폭포 그림은 좀 민망한데 여성의 성기, 그리고 오른쪽의 바위 그림은 남성의 성기를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적인 이미지나 농담은 뭐 민망하긴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는 늘 있는 거죠. 자, 조선 후기 이 당시 청나라, 일본, 추나라는 포르노 장르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추나는 좀 막 과장되고 징그럽고 그래요. 일본은 뭐 그냥 변태 같고요. 근데 조선 추나는 좀 은은한 운치가 있고 약간 좀 세련된 은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가지고 뭐 추나를 논할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정선이 그린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산수하니까요. 그래도 조선 추나랑 어떤 같은 맥락에서 야, 역시 조선 그림은 재치가 있고 어떤 이런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보다는 세련된 은유? 이런 걸 더 추구하는구나 라는 그런 특색이 엿보여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자, 다음 1747년 겸재 정선은 72세의 노구를 끌고 세 번째 금강산 기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해약 전신첩,
금강구경첩 등 금강산 명작을 쏟아냈죠. 그 중에서 이제 부채 그림이죠. 정향사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아까 이렇게 높은 부감으로 내려다보는 금강전도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정향사는 금강산의 어떤 대표적인 고찰입니다. 원래 스님들이 절을 절대 아무 데나 안 지어요. 산에서 최고 명당 자리 고르고 골라서 절을 짓는데, 그 명당이라는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경치 좋은 자리입니다. 자, 앞쪽 근경에 정향사의 가람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금강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12,000봉이 쫙 보이고,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비로봉이 보이네요. 야, 이런 부채는 뭐 그냥 펼치기만 해도 안 붙여도 시원할 것 같죠. 자, 강산선유도라는 그림입니다. 안개 낀 강가에서 신선들이 뱃놀이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분위기로 그린 그림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남종화라고 합니다. 자, 선비들 취향은 이렇게 뭐 화려한 치장이 없고 그냥 담백하게 그리는 거죠. 자, 겸재 노년에는 남종화가 좀 드뭅니다. 거의 없는데 드문 와중에 이런 명작이 있네요. 자, 멀리 사는 미점준으로 그 쌀알 같은 점으로 최대한 간소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3명의 신선이 놀고 있고요. 강가에는 웬 동자가 뭘 이고 배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버드나무를 보십시오. 보통 버드나무는 가지가 축축 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 둥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먹을 툭툭 찍어서 거의 어떤 무아의 경지에서 그려낸 그림 같은데 전혀 어색한 구석이 없죠. 야, 정말 격이 높은 그런 수준급의 남종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겸재 만년의 기량이 어떤 절정에 달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박연폭도입니다. 박연폭포는 황진이, 화담 서경덕과 더불어서 송도 3절이라고 하죠. 송도는 개성입니다. 개성의 명승지죠. 자, 실제 박연폭포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르죠? 우선 이 까만 이 바가지 같은 바위가 이 바위인가 봐요. 그리고 폭포는 사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고 길어 보이죠. 자, 여러분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사진 보면은 별로일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뭔가 보고 좋다고 느낄 때는 여러 방향에서 본 인상을 종합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은 한 시점에서만 대상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진은 한 시점에서 바라본 사물만 나타내지만 우리 마음속의 사물은 여러 시점에서 본 인상을 종합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경산수는 눈앞에 보이는 걸 똑같이 그리는 재주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진경산수는 경치가 주는 어떤 종합적인 인상, 그걸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자, 아래에서 보면 폭포 위쪽에 있는 저 동그란 바위, 저거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있는 바위는 조금 시점을 위에 두고 봐야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까만 바위 안에 하얀 폭포,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멀리서
폭포로 다가갈 때 그 먼 시점에서 바라본 어떤 폭포의 신비한 인상을 드러내는 게 되겠죠. 그리고 폭포가 좀 사진보다 더 커 보이는데 이거는 폭포라는 걸 실제로 감상해 본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폭포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충분히 장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포를 이렇게 과장해서 그린 건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 장대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 같은 고정된 시점에서 그려진 그림들을 봐오던 습관에 비추면 뭐야 이거 이 그림 안 똑같잖아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진경산수의 어떤 특징이고 참맛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그 잘난 피카소 그림입니다. 피카소도 지금 겸재하고 어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린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얼굴은 정면일까요? 측면일까요? 측면이면 좌측면일까요? 우측면일까요? 그냥 전부 다죠. 피카소도 어떤 평면의 화폭에 여러 방향에서 본 여인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려고 댐빈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 그림은 좀 딱딱하고 분석적이죠. 자, 마지막 그림은 그 유명한 인왕제색도입니다. 겸재가 76세 되던 해에 그린 그림이죠. 만년의 겸재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벼슬도 자꾸 높아져서 종삼품, 중추부사로 당상간에까지 올라요. 당상이라는 게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죠. 그리고 명성은 중국에까지 파다했고 무려 84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그림에 있어요. 보통 화가들은 어떤 기량의 정점을 찍고 영감이 좀 딸리거나 아니면은 뭐 손이 떨려서 그런지 작품이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뭐 일찍 죽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겸재 정서는 84세까지, 70대까지 기량이 꺾이는 법 없이 꾸준히 정진합니다. 그래서 40대 작품보다 50대 작품이 좋고 50대 작품보다는 60대 작품이 70대 작품이 더 좋은 작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 참 화가로서는 복된 삶을 산 그런 인생입니다. 보통 이 인왕제색도를 겸재의 진경산수의 으뜸으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19세 작품인 금강전도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인왕제색도가 그것만 못하다는 뜻은 아니죠.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에 대한 감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유홍준 교수님의 화인열전, 겸재정선편, 턱없이 모자란 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현재 심사정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